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노후와 인생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실패와 후회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호텔 중식 요리사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텔 중식당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29살에 처음 웍을 잡았고 쉰을 넘길 때까지 주방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일상이었고, 명절에도 가족과 밥을 먹지 못한 해가 더 많았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늘 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직함은 주방 부주방장이었고 월급은 세전 5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저는 이 일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제가 호텔 중식당에서 일하던 마지막 몇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되고 또 가장 자부심이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2시쯤이면 홀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고 주방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웍 앞에서 불을 조절하고 있는데 홀 매니저가 주방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셰프님, 12번 테이블에서 셰프님 직접 인사 좀 드리고 싶다네요.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홀로 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아, 직접 뵙네요. 오늘 짬뽕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남성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 출장이 잦아서 현지 음식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국물은 정말 수준이 다르네요. 호텔에서 이런 맛을 유지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료와 불 조절만 지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 부부는 나가면서 지배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중식당은 셰프 믿고 옵니다. 다음에도 꼭 같은 분 계실 때 오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해온 30년 넘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꼭 찾아오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계산을 마치고 제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나중에 가게 차리면 꼭 알려주세요. 진짜 이 맛은 밖에서도 통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쌓여갔습니다. 밖에서도 통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믿었습니다. 젊은 조리사 하나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셰프님, 저 다른 데 가도 셰프님 밑에서 배웠다고 꼭 말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본만 잊지 마라. 맛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지배인도 저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지배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식당 매출의 절반은 셰프님 몫입니다. 손님들이 맛이 바뀌는 걸 제일 먼저 알아요. 그 말은 제 경력을 숫자로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방을 책임진 뒤 중식당 매출은 월 평균 15% 이상 상승했고 단체 예약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도 중식당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시절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 명절마다 나오는 성과급,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디에 가서도 요리 하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기대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음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호텔이라는 울타리 없이도 나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호텔이라는 시스템이 제 실력을 얼마나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저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칭찬과 신뢰를 그대로 거리 위에서도 통할 실력이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권유했습니다. 더 젊은 인력을 쓰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4천만 원이었고 적금과 펀드로 모아둔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요리만 해왔기에 은퇴 후 다른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잘 아는 일, 중국집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근처 상권을 몇 달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오피스텔이 섞인 동네였고 배달 수요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국 18평짜리 1층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80만 원이었고 기존 가게의 권리금은 처음 7천만 원이었지만 협상 끝에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1억 1천만 원, 간판과 초도 식자재, 오픈 마케팅 비용까지 합쳐 개업 전까지 총 2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첫 달은 말 그대로 기적 같았습니다. 호텔 주방장 출신 중국집이라는 소문이 동네 맘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타고 퍼졌습니다. 첫 달 매출은 6,800만 원이었고 둘째 달에는 7,300만 원, 셋째 달에는 7,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점심에는 직장인과 학부모가 몰렸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으로 가게가 꽉 찼습니다. 손님들은 주방 앞에서 호텔 맛이 난다, 짬뽕 국물이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손님은 계산대에서 이 정도면 10,000원 받아도 되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월 순이익은 평균 2천만 원을 넘겼고 저는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배달이었습니다. 저는 배달앱을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는 전화 주문도 배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배달 대행을 부르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초반에는 매장 손님만으로도 충분했기에 그 선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손님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배달은 안 하세요? 배민에 없어서 다른 데서 시켰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10개월 차에 결국 배민과 쿠팡이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장사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달 한 건당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평균 3,035%가 빠져나갔습니다. 짜장면 8,000원 중 실제로 남는 돈은 5,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수록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1년 차 11월 매출은 5,900만 원이었지만 순이익은 400만 원에 불과했고 12월에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가게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00원 짜장면 집이 생겼습니다. 배달 전문점이었고 배민 메인에 광고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게가 생긴 이후 매장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더 맛있는 건 아는데 요즘은 그냥 싸고 빨리 오는 대로 시켜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고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년차 여름에도 잠깐 반등은 있었습니다. 6월 매출 6,500만 원, 7월에는 7,20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배달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순이익은 월 700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겨울이 되자 다시 무너졌습니다. 11월 매출 4,800만 원, 12월 4,200만 원, 임대료 28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 공과금과 배달 수수료를 내고 나면 매달 30만 50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저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장을 깼고
결국 은행 대출 8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2년차 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절반쯤 빠진 시간대였고 주방에서 혼자 웍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홀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손을 씻고 나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음식에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그 남성은 짜장면 그릇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전 맛이 아닙니다. 처음 왔을 때는 진짜 호텔 맛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동네 중국집이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셨을까요? 간이신지 면이신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맛이 없어요. 돈 주고 먹을 맛은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 35년 경력은 이제 쓸모없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해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계산 안 하고 갈게요. 이런 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결국 저는 그 테이블을 전액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웍 앞에 서 있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맛이 변했다는 말을 가장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2년차 7월이었습니다. 배달 주문이 한창 들어오던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짜장면에서 벌레 나왔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벌레인지. 그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사진 찍어놨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전액 환불해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환불만으로 끝낼 생각 마세요. 리뷰에도 올릴 거고 보건소에도 신고할 겁니다. 배달 기사에게 사진을 전달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 있었고 벌레인지 음식 찌꺼기인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환불과 함께 쿠폰까지 보냈습니다. 그날 밤 배달앱 리뷰에 별점 1점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생 최악, 벌레 나옴,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 리뷰 하나로 그 주 배달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년차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배달 대행이 밀리면서 배달 시간이 계속 늘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문한 지 1시간 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저는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 때문에 배달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주문을 받지를 말았어야죠. 애들 굶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음식은 2시간 가까이 지나서 도착했고 그날 밤 배달앱에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배달 최악, 늦어도 너무 늦음, 다시는 안 시킴. 별점은 1점이었고 그 리뷰 아래로 도움돼요가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차 마지막 봄, 이미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시킨 탕수육 고기 냄새 나던데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바로 말씀 주셨으면 다시. 그러자 그 손님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리뷰 올렸고요. 사장님 대응도 별로라고 썼어요. 배달앱을 확인하니 별점 1점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맛도 없고 사장 태도도 불친절. 장사 오래 못할 듯. 저는 그날 가게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트러블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음식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한 번의 리뷰, 한 번의 오해, 한 번의 지연이
수십 년 쌓아온 경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년 차에는 말 그대로 버티는 장사였습니다. 월 매출은 4천만 원대 초반에 머물렀고 적자는 월 6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아내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접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그 말이 다툼이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산기와 밀린 공과금 고지서, 대출 상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다시 눌러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목이 자꾸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번 돈은 다 어디 갔는데?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가게로 들어갔어. 메운다고 메웠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대출은? 그 빚은 어떡할 거야? 아직 8천만 원 남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 왜 혼자 결정해? 그날은 대화가 아니라 충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쌓아왔던 불안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렸고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폐업 정리로 가게 집기를 처분하던 날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오늘 집에 일찍 와. 그날 저녁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힘들었어. 근데 아빠 혼자만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실패자가 된 것 같았어. 너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빠, 가게 망한 거지 아빠가 망한 건 아니잖아.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노후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숫자를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빚, 생활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는 대화를 했습니다. 폐업이 완전히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부터 같이 하자.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 말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창업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가게를 차리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차를 처분했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했고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생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가 아니라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배달앱 구조, 원가율 계산, 손익분기점, 실패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 읽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엑셀을 가르쳐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숫자부터 보자, 아빠.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뭔가를 한다면 이번엔 작아도 괜찮아. 그 말이 제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가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주방 아르바이트, 단기 조리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내는 저녁마다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예전 어떤 매출보다 컸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고 있고 생활은 빠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가족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도 기술도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들은 아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라고 말했고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게는 망했지만 가족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 창업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시장과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손실을 인정하고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에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